다른 것보다도 일단 본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에서 추가로 조금 나아갈 작품들이 있어서 네. 어부사시사하고 정석가 요 두 작품을 할 건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는 백석시 3개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네. 제가 동영상 강의로 촬영을 할 거고 요거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1시간 단위로 일단 줄여보겠습니다.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 1.2배속 네, 그 정도 배속을 해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구성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로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부사시사부터 가고 정석가로 갈 건데 어부사시사에서 일단 이렇게 제가 판서를 조금 깔아놨습니다. 맞죠? 요거를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다가 위에다가 그 공백이 있는 데다가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어부사시사에서 제목부터 봐야 되는데 자, 제목 잘 봐. 일단 어부라는 게 나오고 사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거부터 잠깐 보죠. 어부. 제가 살짝 적어놓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부는 생경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아서 뭐 이게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어부가 아니라 이 작자가 누구예요? 윤성도거든요. 완전 엄청 큰 양반 집안에 있는 엄청 잘 나가는 양반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얘들은 뭐 하냐면 일단 뭐 기양어로든 유배를 가든 어떤 자연 속에서 있으면서 한적한적하게 자연을 거닐면서 감상하고 맞죠? 예, 그러면서 물고기도 좀 낚고 뭐 살짝 어부의 어떤 모습을 흉내내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경 어부가 아니라 가짜 어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려운 말로 가어옹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어부 늙은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어옹이라는 말은 가끔 나오긴 하는데 한두 번 정도 들어만 주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막 엄청나게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시인데 여기서 사시라는 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부사시사에서 이 계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각 춘사별로 각각 10수씩 깔립니다. 이게 연시조인데 네. 그래서 총 40수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계절마다 달라지는 어떤 자연의 변화, 자연의 경치 이런 거에 대해 서술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챙겨야 될 건 뭐냐면 각 수마다 특히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좀 핵심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계절이다. 사계절이다. 네. 그거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형식적인 특징으로 보면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연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연시조로 말하면 일단 평시조가 있는 거를 여러 개 엮어 놓은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야? 계절별로 10수씩, 10수씩 있다. 그래서 총 40수거든요. 됐죠? 총 40수. 근데 뭐 연시조라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보통 시조 한 수 한 수마다 내용이 좀 다르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일관적인 맥락이 있고 뭐 이렇게 비유하긴 그랬습니다만 뭐 살짝 옴니버스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뭐 갈래가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조의 특징 중에 이제 평시조가 가진 특징 사음보, 삼사조, 사사조, 뭐 종장 처등보의 세 글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가고 맞죠? 그냥 길어질 뿐인데 요 어부사시사는 조금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구성되죠? 맞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세 줄이 아니라 본문을 잠깐 보시면 5줄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중간에 뭔가 하나씩 삽입된 겁니다. 여기 하나 삽입되고 여기 뭐가 하나 삽입됐어요. 여기 보시면 잠깐 본문 볼게요. 예, 춘사일 같은 거 보시면 뱉더라 그 밑에 한 줄 띄우고 밑에 보면 지국총 어사와 이런 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이제 염구라고 부르고 물론 후렴구라고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염구라고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조흥구라고 나와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냥 챙기시면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렇습니다. 자, 염구가 좀 크게 있으면 이거를 기능에 따라서 기능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조흥구가 되는 거고요. 위치에 포커스를 맞추면 후렴구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건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서
선생님들도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내지 않는데 좀 정확하게 보자면 이렇고요.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후렴구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음구는 뭐 내용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나중에 정석과 같은 데 보면 후렴구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 내신 시험이나 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렴구, 조음구, 여음구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를 내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내면 이거 잘못 이상하게 문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 제기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나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세 가지 다 똑같다 라고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여음구 1, 여음구 2, 그러니까 여음구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이제 교과서 지문이 어디 거냐면 이제 미래엔 교과서입니다. 그 미래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춘사 1, 하사 2, 그 다음에 추사 2, 동사 4가 여러분이 받은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수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 지문을 가져왔고 그 교과서에는 여음구 1이라고 충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다른 건 어려운 거 없고요. 네. 여기 여음구가 추가가 돼서 형식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자, 원래는 시조는 딱 세 줄로 구성된다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여음구를 삽입하면서 형식적 파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됐고 그냥 좀 원래 있던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에서 좀 벗어났다. 네, 이렇게 좀 보면 그냥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요거 형식적인 거는 크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봐도 시어를 잘 체크하는 부분을 제가 잘 봤기 때문에 필기 같은 거 보시면 그냥 특징적인 부분 좀 챙기시면서 어떤 게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핵심 시어들이 있는지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일단 여음구 1, 여음구 2 세팅된 거 좀 볼게요. 자, 여음구 1 보시면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음구 위에 의미보다 율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음구는 뭐냐면 의미보다는 운율, 요런 거, 율격, 요런 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팅된 값이다. 맞죠? 그래서 요런 게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의미에다가 크게 중요성을 두지 마라. 의미가 없는 게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데 자, 춘, 하, 추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수부터 10수까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마다 10수씩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수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계절감을 나타내는 거 당연히 춘, 하, 추동 이렇게 한자로 나와 있고 요게 조금 특징적인데 잘 보셔야 돼요. 요게 특징적인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1수, 2수, 3수, 4수 쭉쭉 내려가면서 요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본문 잠깐 보세요. 앞뒤에 예를 들어 춘사 1을 보면 앞뒤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돼 있죠. 그래서 뱃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춘사 1, 이 1 기준에 따라 이 숫자에 따라서 이 여음구 1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하사 2를 보세요. 뱃더라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다 뜰어라죠. 이 1, 2, 3, 4, 5, 6, 7, 8, 9, 10에 따라서 이 여음구 1이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게 어떤 순으로 달라지냐? 여기 나와 있듯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이 1, 2, 3, 4, 5, 6, 7, 8, 90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가 어부라 했잖아요. 뭐 가짜 어부긴 하지만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쭉 자연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요 1부터 10수까지 여음구도 하나씩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이 이 숫자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수는 완전 새벽이겠죠. 한 3, 4수, 5수 정도 가면 정오쯤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완전 밤중이 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사의 5수다. 그러니까 하사 5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으면 뭐겠어요? 여름의 경치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 정오 부분의 시간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하사에서 계절감 딱 찍고 5수가 딱 나오면 정오 부분, 낮이구나.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여기 나와 있죠?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이고 출항, 그러니까 배가 나가는 것부터 돌아오는 것까지를 체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됐고, 자, 여음구 2를 보겠습니다. 여음구 2는
요거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자, 요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수가 다르고 이수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배 띄어라, 배 띄어라. 그다음에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그럼 뭐 돛을 띄우고 뭐 돛을 올리고 하겠죠. 쭉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뱀이어라, 뱀이어라. 배를 이제 항구에 다시 매겠죠. 그다음에 다 띄어라. 닷을 내리고 그다음에 뭐 배를 붙여라. 항구에 배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는데 이 염구이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 젓는 소리, 지국총 이렇게 적어놨고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 어사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뭐예요?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노를 저을 때 찌끄덩 찌끄덩 나겠죠. 이거 나무배니까. 그걸 지국총 지국총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어이차 어이차 이렇게 하면서 힘주는 거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어사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의미는 없어. 의미가 없는데 뭐가 있을까? 뭔가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 맞지? 진짜 노를 젓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 그래서 뭐 작품에 사실감을 부여한다. 혹은 뭐라고 해야 돼요? 생동감이라고 해야 되죠. 왜? 움직이는 거니까.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렇게 맞는 거고요. 흥치를 북돋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면서 뭐 지국총 어사와 운율도 생기면서 흥도 올라가겠죠. 예, 그런 거. 기본적으로 염구의 세팅이 아까 말했잖아요. 율격에 있다고. 운율을 만드는 데 있다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줬다 했는데 이게 아까 말한 이제 형식적 파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 파괴가 나타났다라고 선지가 나와 있으면 그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에서 변화를 줬다라고 선지에 나와 있어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염구 1과 2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일단 어부사시사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아까 말했지만 힘든 삶을 살아간 어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옹의 모습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일단 춘사 1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니까 이렇게 살짝 끊어볼게요. 자, 앞개에 끊고요. 앞개에 끊고 그 다음에 안개 걷고 끊고 뒷매해 끊고 해 비친다. 이렇게. 그럼 덩어리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죠. 전형적인 시조. 4음보 아닙니까? 맞지? 시조 4음보다. 이해됐죠? 음보는 이 정도만 체크해보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 말했지만 뭐가 중요하다?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중요하다. 이해됐죠?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시험에 출제되는 기본 포인트입니다. 가볼게요. 앞에 안개 걷고, 그러니까 앞에 안개를 걷고, 뒷매해가 뭐입니까? 산, 뒷산입니다. 뒷산에 해 비친다. 해가 비친다. 그러니까 해가 비친다에 살짝 현관매 줘보시고요. 위에다가 새벽녘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수 내려갈 때 일수면 이제 새벽이라고 했죠. 해가 비친다. 새벽녘 시간을 알려주는 시어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새벽녘 됐습니다. 그다음 배 떠라 배 띄어라 배를 띄어라 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출항부터 그러니까 귀향 정박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여기 하나만 추가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봐. 이게 총 40수인데 그쵸? 그러니까 각 계절별로 10수인데 그러니까 10수가 있는데 그거가 각각 조금씩은 다른 내용일 거란 말이야.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겠지만 근데 그걸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염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들은 계속 반복되니까 이어줄 거고 유기적으로 맞죠? 얘들도 마찬가지죠. 얘 다음에 얘가 나오고 얘 다음에 얘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상 떨어져 있는 것 같은 1수, 2수, 3수, 4수 등등을 이 염구 1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혹시 선지에 이 염구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작품, 그러니까 각 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밤물은 거의 뒤고 남물이 밀어 온다. 이건 해석만 하시면 되는데 썰물, 그러니까 썰물은 나가고 밀물이 밀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지국총 어사와 이 학교 선생님 중에 이렇게 썰물이 나가고 밀물이 밀려든다 이거 자체도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선지에 그런 게 나온다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수간만의 차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볼게요. 예, 지국총 어사원은 아까 말했지만 음구입니다. 각수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각수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 자, 밑에 좀 형광펜을 쳐보겠습니다. 밑에가 중요합니다. 잘 봐. 강촌의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두타. 여기다 형광펜 쳐보시고, 그 강촌에다가 빨간 펜으로 네모 쳐볼게요. 자, 잘 봐. 춘사 1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강촌입니다. 강촌이 아니라, 강촌에다 빨간 펜 치는 거 맞습니다. 강촌이 중요한데, 강촌에다 별표 치시고요. 네. 이 춘사일이 좀 특별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조에서는 종장의 첫 음보에 세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두 글자가 나오죠. 잘 봐. 요것도 학교 선생님이 건드릴 수도 있고, 안 건드릴 수도 있는데, 요것 자체도 그냥 시적 허용처럼 살짝 그냥 엇나간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조차 좀 표현이 자유롭게 된 거다. 형식적 파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알겠지? 어찌 됐든 간에 원래 세 글자가 나와야 되는 원칙에서는 벗어난 거니까 살짝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알겠죠? 춘사의 1의 종장에 있는 강촌, 이게 두 글자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온갖 고지 나옵니다. 맞지? 이 온갖 고지는 사실 뭡니까?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촌에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멀리, 이거 잘 봐야 돼. 멀리서 바라보니 더욱 좋다 돼 있죠. 좋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좋다라는 뜻입니다. like의 뜻이야.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좋아하다. 그치? 혹은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사실 뭐 깨끗하다는 뜻이야. 중세국어에서는. 깨끗하다와 이거 뭐 like 좋아한다, 좋아하다. 이 좋다, 우리가 쓰는 지금 좋다 이 뜻입니다. 이건 좋아하다, 깨끗하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더욱 좋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고 이 온갖 고지 있죠. 여기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밑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적혀있긴 한데 결국 지금 이게 뭐야? 춘사일이잖아. 그러니까 봄을 나타내는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뭐다?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꽃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하사이입니다. 하사이에도 좀 빨리 가볼게요.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말하라고 돼 있는데, 자, 연잎에다가 살짝 현감을 쳐보세요. 이 연잎이 이제 지금 뭐 연잎밥 먹으려면 좀 비싸긴 한데 사실 옛날만 해도 구하기 쉬웠거든요. 예.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은 없대. 반찬이 장만 말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잠깐 화자가 야 반찬 필요 없어. 연잎밥만 싸 라고 하는 거니까 살짝 어떤 거예요? 소박한 거죠. 그 위에다가 소박한 삶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소박한 삶.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소박하게 먹는 거죠. 이런 걸 한자성어로 보통 뭐라 그럽니까? 안분지족? 또 안빈낙도, 또 안빈일령, 또 단표누왕, 또 단사표음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각자 의미가 뭐 철저하게 말하면 좀 다르긴 한데 내신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뜻으로 쓰이니까 살짝만 적어두시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맞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소박한 삶을 뜻하는 거다. 괜찮죠? 그래서 반찬을 한 장만 말아해서 이게 뭐다 살짝 소박한 태도, 소박한 삶을 보여준다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이 연잎에다가 살짝 별표 하나를 치시고요. 요걸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은데 연잎 이제 여름의 계절감으로 나타낸다라고 문제 내시는 분도 있고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 따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밑에 다 뚫어라 상관없고 자, 청양립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돼 있죠. 그 청양립에다가 현감을 치시고 녹사이에다 현감을 쳐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계절감 시어,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찾고 있는 겁니다. 청양립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옆에 보시면 푸른 갈대로 만든 삿갓입니다. 녹사이는 뭐예요? 비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청약잎과 녹사이는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장마철을 뜻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마철을 나타내는
장마철이 뭐예요? 사실 여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 올 때 이런 걸 쓰니까 그러니까 청양립 밑에 그냥 삿갓 요 정도 적어 놓고요. 녹사이 밑에다 파란색으로 그냥 비옷 정도 적어 놓으시고 각각 현관에 쳤죠. 예, 여름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다. 예, 챙기시면 됩니다. 아까 봄을 나타내는 건 꽃이었고 청약립, 네, 녹사이 이게 지금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다. 물론 아까 연립, 연립 이것도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로 보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해되시죠? 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무심한 백구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잘 보겠습니다. 무심한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파란색으로 살짝 세묻혀 주시고 뜻만 적어보죠. 욕심 없는. 예. 무심한 생각이 없는 거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 아니고 욕심이 없는입니다. 그럼 잘 봐. 위에서 아까 뭐랬냐면 안분지족의 삶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심한도 뭐야? 욕심이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하사 2에서는 계속 안분지족하고 욕심이 없고 소박한 삶에 대한 자세, 그런 생활상이 나와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백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백구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고요. 백구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게 시조든 뭐 현대시든 고전시든 자연물이 딱 나오면요. 자연물이 딱 나오잖아. 그 화자와 관련이 있는지 바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새끼가 지금 화자랑 관련이 있냐 없냐. 보통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잘 봐. 무심한 백구는 내가 줬는가 제가 줬는가. 그 무슨 말이야? 이 백구 갈매기잖아. 야, 그러니까 내가 갈매기를 쫓는 거야 아니면 갈매기가 나를 쫓는 거야? 모르겠어. 이런 뜻이거든. 이거 맨날 배웠잖아. 쓰면 뭐예요? 무라일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자연인지 자연이 나인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다가 이런 걸 좀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무라일체 플러스 뭐? 자연 친화까지 더하셔도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네. 이게 뭐 해석하는 것보다 아마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뭐 자연의 정치에 젖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박한 삶을 즐기고 무라일체된 삶을 즐기면서 즐거움을 얻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백구를 선생님에 따라서 감정이입이라 보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감정이입이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사실 출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감정이입이라고 살짝 적어두시고 어쨌든 무심하다고 했으니까 네. 감정이입이라고 적어두시고 어차피 화자와 무라일체 상황이니까 화자와 똑같은 동격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보시고 감정이입이라고 설정해 두시고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죽어도 감정이입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제끼면 되는데 별 말씀 없으셨으면 감정이입이라고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추사 2를 보겠습니다. 추사 2에 보시면 자 헷갈릴 거 많이 없고요. 그냥 가볼게요. 수국 바다에 가을이 드니 자 가을 그 가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현관변 치시고 그 당연히 이건 뭐예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겠죠. 선생님 이게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맞습니다. 이거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예요.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 고기마다 살쪄 있다. 요것도 현관편을 한번 쳐보시고요. 이 고기마다 살쪄 있는 것도 계절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랑 연결되냐면 위에다가 살짝 파란펜으로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천고마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가을은 쇠락의 이미지 아니면 풍성함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쇠락의 이미지 아니면 결실의 이미지거든요.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풍성한 거겠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가을이 쫙 드니까 고기마다 살쪄 있는 겁니다. 됐죠? 요거 이거조차도 가을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낼 수 있다. 다 들어라 어려운 거 없고 만경딩파에 쓸것이 용여하자 뭐 여기선 다른 거고 옆에다가 파란 색깔로 여유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여유로운 모습을 나타낸다. 됐죠? 그 밑에가 조금 중요합니다. 잘 봐.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좋다. 더욱 좋다. 자, 좋다가 뭐였어? 좋아한다. 맞지? 이거 아까 춘사 1의 종장하고 살짝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는 뭐였냐면 자 멀리서 바라보니 좋았다. 이해되지? 멀리서 바라보니 좋다고 지금 뭐야? 멀어질수록 좋답니다. 자 아까는 멀리서 바라보니 좋다고
지금 추사 2에서 종자가 뭐냐면 멀어질수록 더욱 좋답니다. 그럼 어디랑 멀어질수록? 인간. 인간이 뭡니까? 인간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맨날 나오는 건데 한번 확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봐. 인간.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보시고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뜻한다? 여기 속세를 뜻합니다. 속세를 뜻하고 똑같은 말이 뭐였어요? 인세, 홍진,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진세. 네, 아이고, 진세. 그 다음에 티끌 세상도 적어주시죠. 이게 뭐 해설을 내가 지금 시간이 조금 급박하기 때문에 뭐 많이는 못하지만 잘 봐. 이게 어차피 인세, 그러니까 인간이라 나오면 인간 그 자체를 뜻할 수도 있지만 고전식에서 보통 인간 세상 말하거든요. 그걸 줄임말하면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속세고요. 근데 홍진,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진짜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먼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할 때 그 먼지 진짜거든요. 이 먼지, 그러니까 먼지가 있는 세상. 이 티끌도 뭡니까? 사실 먼지라는 한자어로 우리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티끌 세상도 먼지로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속세를 뜻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을 돌아보니까 속세를 돌아보니까 속세하고 멀수록 더욱 좋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속세하고 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그 삶이 좋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됐죠? 이런 걸 사실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강, 호, 한, 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사시사 전체에 강호 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잘 봐. 이게 좀 체크할 건 요거하고 유사한 게 강호 가도가 있는데 요걸 이제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 구별하는 문제를 잘 내진 않지만 잠깐 구별해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강호라고 딱 나오면 강과 호수,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딱 치시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 잘 봐. 요거 똑같이 자연이지. 자연인데 그냥 한가로운 정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뭐 노래 부를 가짜입니다. 노래를 부른다. 뭐 도리를 노래한다거든요. 도리를 노래한다. 여기서 도리는 뭐겠어? 지금 조선시대잖아, 맞지? 유교 국가잖아. 그러니까 유교적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도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충하고 효죠.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거나 뭐 부모님에 대한 효를 노래하면 당연히 자연 속에 있으면서 인간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강호 가도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제 어부사시사 보시면 그런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호 한정, 강호 가도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신 시험에서는 이거 구별 안 하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챙기셔서 강호 한정, 강호 가도 적어 놓으시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네, 다른 거 다 됐고. 네. 마지막 동사 4를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눈이 이 동사 4에다가 살짝 별표를 쳐주시고요. 이게 애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조금 있어요. 잘 봐. 자, 잠깐 우리 또 잊었을 것 같아 잠깐 체크해보면 자, 동사 옆에 숫자가 있죠? 동사 4. 4가 뭐라고? 시간 순서를 뜻한다고. 그러니까 겨울 중에 4니까 이제 거의 뭐 11시에서 12시 정오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아침에서 정오로 넘어가는 시점일 거고. 자, 가볼게. 간밤, 그러니까 지난 밤의 눈이 개네. 눈에다가 현관비 치시고 동그라미. 예.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딱 등장했습니다. 눈. 너무나도 뻔하죠. 눈이 갠 후에 자, 경물이 달랐고요. 경물에다 살짝 파란펜으로 위에다 뭐 경치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경치가 달라졌구나.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달라졌구나. 이어라 됐고. 자, 앞에는 만경유리. 살짝 이제 이 유리라는 게 나오면요. 고전 시각에서 거의 대부분 물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호수든 바다든 보통 이 유리가 잔잔한 바다 혹은 그 반짝이는 바다의 물 그 표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좋아요.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첩옥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경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첩옥산이 중요합니다. 천첩옥산에다가 현관비 치시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매기시고 별표 2개 받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가을, 눈, 연잎은 조금 애매했지만 다른 것도 보통 그냥 보면 이게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겠구나 유추가 가능한 표현들인데 이 천태복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보이시면 단어 뜻이 있잖아요. 맞지? 거기 한번 형광펜을 쳐볼게요. 밑에 23페이지 그 위에 보이는
수없이 겹쳐 있는 눈 덮인 산. 거기다 현관면 쳐보시고 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러니까 천처복사는 이것 자체가 뭐야?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요거 애들이 못하고 눈만 적거든요. 그게 아니다. 천첩옥산도 뭐야? 그 단어 자체 안에 뭐 계절감 자체가 들어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천첩옥산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맞습니다. 선지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다른 학교 같은 건 주관식에 나오겠지만 선지에 깔리면 이건 무조건 맞다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천첩옥산 옆에 파란 펜으로 눈 덮인 산 이렇게 살짝 적어둘게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정리해보면 요거 다 하고 정리를 하죠. 됐고요. 지국총 어사가 됐고요. 자, 선갱가 불갱가 인간이 아니로다. 여기도 인간이 나오네요. 거기서 살짝 체크해보시고 뭐 여기 나온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속세가 아니다. 인세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 아니다. 완전 뭐야? 신선 세계처럼 아름답다. 너무 좋구나 되는 거죠. 그리고 로다에다가 현관면 한번 치시고 옆에 적겠습니다. 표현법으로 뭐? 영탄법. 너무 좋다. 당연히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영탄법이 나왔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야, 여기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네. 너무 좋네. 이거 지금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다. 거의 천국 아니야? 이런 식 표현이죠. 완전 영탄, 감탄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다. 예찬하고 있는 거다.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건 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요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하나만 체크할게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없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한 게 뭐였냐면, 뭐, 여운구 1, 2도 중요하지만, 계절감을 나타낸 시어가 헷갈리기 쉽다. 그걸 잘 챙겨야 된다고 했어요. 자, 적겠습니다. 춘사 1. 춘사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사 2. 그 다음에, 추사 2. 그 다음에 동사 4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보면 춘사 1에서는 계절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꽃. 자, 강초는 아니고요. 강초는 아까 뭐였어요? 두 글자 나왔다. 형식적 파괴. 좀 형식적으로 뭔가 다른 표현이 나왔다. 다른 특징이 나왔다. 요거였고요. 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춘사가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을, 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건 꽃이었습니다. 요 정도 체크해 주시고. 자, 하사에서는 뭐가 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립과 녹사이가 있다. 근데 혹시 추가로 연립도 나올 수가 있다.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됐죠? 혹시 안 물어봤는데 시험에 연립에다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일단 다른 선지 보시면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요건 기본적으로 맞고요. 왜? 이게 기본적으로 삿갓이고 이게 비옷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 장마, 비가 엄청 쏟아지는 장마철을 나타내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고 요거는 선생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번 챙겨두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추사 2. 추사 2에서 핵심 뭐예요? 아니, 핵심이란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는 뭐예요? 가을입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 적으면 이렇잖아요, 지금. 그쵸? 이거 말고, 아까 말했지만 살찐 고기, 요것도 되는데, 두 가지 적어 놓고요.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을을 나타내는,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들어만 두시면 되는데, 요 가을이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적으라고 했는데 애들이 요렇게 적거나 또 뭐 그냥 가을 이렇게 적거나 다 틀렸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뒤에 원래 히읗 종성체언이 붙어 있는 글자라서 이것까지 적었어야 정답으로 처리해줬던 그런 변태적인 문제를 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차피 그 주관식도 없으니까 그냥 가을, 이 정도. 요거 자체가 그냥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다. 라고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동사에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눈. 이 색깔로. 눈이 있고, 천처복산. 요거에 좀 주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천처복산. 특히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다? 요거 자체가 눈 덮인 산이다. 이거 자체가 눈이 덮인 산이다. 됐죠? 눈 덮인 산이고 이거 자체에 뭐 계절감이 들어가 있다. 알겠죠? 눈 덮인 산,
계절감 드러나 있는 거다. 요거 잘 주의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요까지 하면 어부 사이즈에서 대충 여러분 프린트 준 거 선생님이 아마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거 이상으로 상세하게 챙겼다고 봅니다. 네. 혹시나 또 모를까봐 잠깐 한 체크를 해주면요. 23페이지에 있는 그 프린트 위에 보면 시적 화자의 정섬이 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김, 자연과 하나 된 물화일체의 삶을 즐김,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에 만족함 돼 있죠. 거기다 별표를 하나 치시고 밑에다가 아까 말했던 강호 한정 혹은 강호 가도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실게요. 그 정도만 하고요. 네. 뒤에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 25페이지에 가면 그 이제 여기 문학 활동에 2번이 있습니다. 시조에 나타낸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요 2번만 조금 현관편을 쳐볼 텐데 특히 2번에 1번 보면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과 다른 점을 말해보자 돼 있죠. 거기 예시답이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 염구가 있다. 종장의 첫 구의 시작이 세 글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계절별로 10수씩 총 40초의 연시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밑에 읽어보시면요. 제가 아까 맨 초반, 수업 초반에 설명했던 염구 1과 2 그리고 어부사이사라는 이 연시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고 혹시나 자 30초만 더 하면 밑에 아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네, 다른 거 어려운 거 하사 2에서 백구 나왔죠. 백구. 네, 요거 백구. 자, 물화일체고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고 단지 무심하다고 했으니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다. 네, 됐죠? 선생님이 아니다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정도만 챙겨놔 주시면 어부사시사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됐죠? 표현상으로 보시면 한자어가 들어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말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선지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라고 나오면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시조에서 그 진부한 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맹자나 뭐 논어나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나왔던 인물들의 일화나 이런 에피소드들 그 고사를 많이 인용을 해서 넣었는데 그 고사를 많이 사용해야 좋은 수업, 그러니까 수업이란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부한 고사 사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더 강조했다, 부각했다라고 표현돼도 뭐다? 맞는 표현이다. 알겠죠? 그렇게 선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그거 한번 들어봐 주시고 챙겨놔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어부사이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깐 끊고 정석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석가 가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정석가 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일단 어부사시사에 비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석가를 할 텐데 일단 좀 더 컴팩트하게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일단 저기 포인트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보시면 저 왼편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어쩌고저쩌고 주제의식부터 표현 특징까지 다 적어놨는데 저거 하나하나 체크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이 작품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공부할 때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 본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작품은 아니고 선생님 추가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하시면서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추가로 또 확장해서 가져오신 건데 우리 학습활동에 있는 거 이런 거였죠. 이게 서경별곡에 있는 그 구슬이 바위, 네, 바위에 떨어진들 그 구조라고 유사한 것, 똑같은 것이 정석가에도 나온다. 당시에 유행한 구절이었다는 뭐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요런 느낌이었잖아, 맞지? 요런 표현, 포인트로 이제 실어 놓은 건데 선생님이 추가로 가져왔단 말은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좀 낼 수 있다. 요런 건데 엄청 세세하게는 못 낼 겁니다. 단 중요한 거 위주로 내겠죠. 그러면 당연히 아주 핵심적인 내용과 표현법들이 기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먼저 세팅하고 가자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화자가 임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고려가에 사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려는 생각보다 조선보다 훨씬 자유롭고 귀족사회였잖아. 향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유흥이나 향락에 대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많았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뜨겁게 다루고 훨씬 더 자유롭고 발칙하게 다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로 오면서 이게 유학의 나라 아닙니까? 유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거 너무 심하다. 유교적 도리 안 맞는다. 라고 하면서 남녀 상렬지사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런 작품들을 다 갈아버립니다. 이제 그러고 남은 작품들 몇 개를 쓰는 건데 이제 궁 안에서 얘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왜 살아남았겠어요? 사실 이런 영원한 사랑을 딱 노래하잖아. 이게 지금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지만 사실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임금에 대한 사랑으로 딱 바꾸기 딱 좋거든. 맞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임을 임금으로 딱 바꾸는 순간 뭐야? 완전한 충성이 된단 말이야. 완전 그냥 뭐야? 갖다 쓰기가 좋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리메이크 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7, 80년대 노래 중에서도 충분히 리메이크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과 정서가 유지되는 노래들은 지금도 오래오래 사랑받으면서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쓰이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에만 쓰였던,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 참전하는 군사들을 위해서 쓰였던 노래라든가 그 사회의 시대상을 너무 철저하게 반영한 그런 노래들은 지금은 리메이크가 되기 힘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조선시대 때 충분히 많이 활용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주제의식은 그 정도 챙기시면 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를 좀 잘 챙기셔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딱 들어놓고 그렇게 되면 이별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야. 제가 이제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있죠. 여자친구 앞에 두고 난 널 영원히 사랑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쏘쏘하잖아. 물론 그것도 감동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야, 만약에 내가 너랑 이별해야 한다면, 너랑 헤어져야 한다면, 외계인이 갑자기 내려와서 나랑 친구가 되고 그 외계인이랑 식사를 하고 그 외계인이 나를 우주로 데려가야, 그래야 난 너랑 이별하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완전 개소리죠. 근데 이런 개소리를 왜 싸질러 놨냐? 무슨 말이냐? 개소리를 앞에다가 탁 세팅해 두고, 그러니까 완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앞 세팅해 두고, 그게 실현이 되면 이별하겠다는 거야. 그럼 봐,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그치? 그럼 뭐야? 이별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죠. 이별 안 할 거야. 그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난 너랑 이별하지 않고 영원히 지내겠다. 영원히 사귀겠다. 딱 요겁니다. 그 포인트만 잘 살리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오면 이제 본사 1부터 본사 2, 본사 3, 본사 4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뭐 다양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읽어보시면 좀 체크를 하긴 할 테지만 잘 봐. 야, 구운 밤이 있어. 밤을 구웠어. 익힌 거야. 야, 거기 싹이 나니? 싹이 안 나잖아. 근데 거기 싹이 돋아야 이별하겠대. 이별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봐봐. 옥으로 만든 연꽃이 있어. 그 연꽃이 결국 바위에 이제 젖불을 붙였는데, 그래서 꽃이 피어야. 꽃이 피어나야 이별을 하겠대. 이게 말이 되나? 이 가능하니?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별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 무쇠옷입니다. 무쇠가 쇠로 옷을 만들었어. 완전 철갑옷이야. 근데 철갑옷이 완전 헤어져야, 다 헐어야, 다 사가야 너랑 이별하겠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 사가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별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자, 무쇠로 만든 황금 송아지상이 있다 칩시다. 소가 있다 칩시다. 그게 갑자기 저절로 움직이면서 풀을 뜯어먹어. 물론 요즘 시대에는 물론 로봇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풀을 먹진 않겠죠. 먹는 흉내를 낼 뿐이겠지. 어쨌든 이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쇠로 만든 소가 풀을 먹어야 당신이랑 이별하겠다는 거야. 이별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싹 다 더하면 뭐야? 이별하겠다, 안 하겠다? 이별 안 한다. 이거 네버입니다, 네버.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절대 이별하지 않은 거니까 않을 거니까 뭐야?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제의식은 다 됐을 거고. 잘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역사라고 봤는데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봐. 요런 상황 자체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완전 뭐야?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역설적 상황이다. 말이 안 돼. 원래 역설적인 말이 안 돼. 역설적 상황.
이런 역설적 상황을 앞에다가 싹 깔아두고 잘 봐. 이별을 하겠다에 뒤에 깔았지. 근데 사실 화자의 생각은 뭐야? 이별을 하고 싶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어야지 이별하겠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 표현만 놓고 보면 뭐예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별을 이렇게 되어야 이별하겠다는 거잖아, 맞지? 그 역설적 상황에다가 반어적 표현을 딱 더합니다. 이별할 겁니다. 님과 이별할 겁니다. 요거를 딱 더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제의식이 나오는 거죠. 이별을 하지 않겠다.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 요거 살짝 건너뛰고요. 요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의미가 그냥 여성 화자 혹은 남성 뭐 화자, 그러니까 여성 혹은 남성, 그러니까 연인이라고 보면 그냥 뭐야? 내 연인, 내 여친, 남친과의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거겠지만, 아까 처음 말했듯이 임을 딱 뭐 임금님으로 딱 바꾸면 뭐야? 영원한 충성이 되는 겁니다. 임금님. 완전히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그때 충성을 저버리겠습니다. 다시 뭐 계속 사랑하고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게 되겁니다. 그러니까 요 임의 의미가 무엇이 세팅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에 보기에 여기서 임을 임금님이나 군주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영원한 사랑이 결국은 충성으로 가겠죠. 그쵸? 다른 거 어이 없습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죠? 네, 요 정도 보고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한 거고 이제 본문으로 내려가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살짝만 조금만 더 하면 요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서경별곡에서 봤던 거잖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해되죠? 근데 기억나죠? 그 뭐 구슬하고 바위끈 맞지? 하면서 뭐 믿음도 안 끊어지고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했던 그 구절 기억나죠? 그게 학습활동에서 뭐라냐면 정석과에도 들어가 있다 했단 말이야. 요 마지막 결사에 나옵니다. 이 결사에 보시면 이 구슬 바위 구절이 나와요. 서경별곡의 유사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자, 잘 봐. 유행 구절이다. 서경별곡과 이런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다시 뭐 요런 구절이 유행했던 것 내가 항상 말했지.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대중가요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노래하고 같이 모여서 많이 부르는 거고 대중가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행하는 구절이 당연히 옮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궁중으로 어차피 전래가 되니까 그 전래되는 과정에서 붙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행 구절이. 왜 왕 앞에서 하는 거니까 가장 세련되고 가장 좋은 구절을 붙이겠지 맞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대중가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게 유행했다. 그리고 유행 구절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됐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1년부터 딱 갈 건데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딩하도라. 잘 보세요. 읽어가면서 제가 딱 중요한 거 말할게요. 봐. 딩하도라 당금의 개샹이다. 자,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해석이 조금 어려워. 서경별곡보다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밑에다가 파란 펜으로 쓰시면서 뜻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밑에다가 파란 펜으로 쓰시면서 어떻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면 도루묵이야. 딩하도라 뭐 징이여 도리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악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정과 경쇠 뭐 이러는 이제 악기가 있었는데 요걸 뜻한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징이여 도리여 됐어. 당금의 개샹이다 밑에 개십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개샹이다 밑에 개십니다. 됐죠? 션왕 션대에 논이워지다. 자, 다른 거 없다. 한글 해석을 제가 실어놨는데 한글 해석을 바로 봅시다. 봐. 징이여 도리여 지금의 개시옵니다. 그렇지? 이 좋은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뭐야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 완전히 맥락이 없지. 그치? 이걸 이제 이 첫 번째 1년을 임금을 송축하는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이여 도리여를 그러니까 임금을 상징하는 거로 보기도 해서 이 전체가 임금을 송축하는 노래로 보기도 하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궁중음악에 편입됐던 증거로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얘가 뒤에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뭐 후대에 첨가된 겁니다. 이해됐죠?
후대 첨가된 거야. 맥락이 없다. 이런 식으로 첨가됐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의식요, 의식을 위한 노래, 구절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뭐 저것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가볼게요. 삭삭기 쉐몰의 별의 나는. 자, 나나 보이지? 잘 봐. 현관펜 들고 나난에다가 줄쳐봅시다. 이거 뭐예요? 여음구입니다. 여음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 여음이 뭐야? 아까도 어부사시사에서도 했지만 뭐 율격을 맞추기 위해, 운율을 맞추기 위해 넣은 겁니다. 서경별곡에서 기억나시죠? 기본적으로 고려가의 특징이 뭡니까? 3분 후, 삼음절, 분연체, 분절체 혹은 연장체, 후렴구잖아, 맞지? 그 3음부를 맞추기 위해서 나난을 넣었겠죠. 됐습니다. 어쨌든 삭삭기 쉐몰의 별이니까 사각사각, 이걸 음성상징어로 보면 됩니다. 알겠지?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음성상징어가 들어갔다라는 순지가 나오면 맞는 거다. 삭삭기 쉐몰의 삭삭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모래 별해버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 있다. 구운 밤을 심는다. 구운 밤을 심는다. 그런데 구운 밤이 우미 돋아서 싹이 나야. 싹나것이야. 싹이 나야. 그렇게 해야. 자, 밑에 현관면 칩시다. 유덕하신 님을 여희와와지다. 현관면 쳐보세요. 그렇게 해야 뭐 이별합니다. 여희입니다.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자, 지금 현관펜 치는 게 후렴구입니다. 선생님, 근데 요건 서경별곡하고 조금 다르네요. 서경별곡은 후렴구에 의미가 없었는데요. 여기는 의미가 좀 있어 그렇지, 의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뭐랬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후렴구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학자마다 다른데, 후렴구 안에 여음구가 속해 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후렴구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왜? 이건 기본 위치 세팅이니까 막판에 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음구는 뭐야? 의미가 아예 없어야 돼. 그럼 요 부분은 뭘까?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지, 맞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 판단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여음구, 조음구, 후렴구가 거의 다 똑같이 쓰인다. 100%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후렴구인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다. 됐죠? 그러니까 유덕, 덕이 있는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됐죠? 아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했고요.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본사 2로 가볼게요. 자,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색입니다. 적어주시고요. 사교이다 밑에다가.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색입니다. 옥으로 연꽃을 만드는 거야. 바위 위에 접두하여이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꽃을 이제 접 붙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에 그 꽃을 붙였다 칩시다. 그냥 옥으로 만든 꽃을 본드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풀로 붙였겠지. 뭐가 됐든 간에 그 고지,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삼동에다 현관면 한번 쳐보시고 별표 하나 매겨볼게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중의적 표현으로 적어주시고, 자, 삼동, 이게 한자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됐죠? 한자로 여기 적혀 있으면 삼동. 그냥 직역을 하면요, 세 가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세 묶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삼동. 뭐야? 이 동자를 뭐라 보냐면, 겨울처럼 보는 겁니다. 겨울 동자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추운 겨울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좀 중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꽃이 나오니까 세묶음이다라고 하지만 그 꽃이 그냥 겨울에 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정확하진 않겠죠. 됐습니다. 일단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구전됐으니까 막판에 이제 표기가 될 때 그 전승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겠죠. 어쨌든 삼동, 세묶음 혹은 추운 겨울에 피면,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핀다는 말은 더 극한 상황을 상정하는 거고, 세묶음은 뭐야? 그게 하나가 아니라 세 개나 피는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 추운 겨울에 피어야, 맞지?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겠습니다. 됐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계속 불가능한 상황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분사 3으로 갑니다. 무쇠로 털릭을 보라. 털릭이 뭐냐면 이제 그 갑옷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네. 무쇠로 이제 그 갑옷을 만들어. 그러니까 마름질해서 나는 있죠? 나는에다가 뭐 현감에 치시고 여음 체크해 주시고요. 철사로 주름을 박았대. 그러니까 무쇠를 갑옷을 만든 다음에 철사로 주름을 박았어. 그 옷이 다 헐옷이야. 그 옷이 다 헐어버려야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겠습니다. 요거야. 됐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 무쇠로 한쇼는 큰 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큰 소를 만들어 가지고 됐지? 철수산, 그러니까 여기 돼 있으면 쇠철자가 그러니까 쇠로 만들어진 수가 나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에 놨어. 됐지? 오케이. 거기 놨어. 근데 그 소가 털초를 먹어야, 그러니까 쇠로 된 풀을 먹어야 됐어? 다시 봐. 무쇠, 그러니까 철로 소를 만들었어. 근데 그 소를 철로 만들어진 나무가 있는 산에 놨어. 그래서 그 소가 심지어 뭐 철로 만들어진 풀.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뭐 이게 쇠로 만들어진 풀이겠지. 쇠풀. 그러니까 쇠풀을 먹어야, 그러니까 쇠를 먹어야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게 돼.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맞지? 그래서 계속 불가능한 상황이 나온다. 됐죠?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고 이제 마지막 결사가 나오는데 결사에 뭐가 등장하냐? 구슬 바위 구절이 나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디신들 떨어진들 우리 했으니까 걔네 있던 끝이니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즈문해를 뭐 천년을 외우고 홀로 여신들 뭐 살아간들. 즈문해를 외우고 뭐 홀로 살아간들. 신이 뜬 뭐 믿음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석연별곡을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까 여기다 뭐 서리적 표현 들어가는 거죠. 이까. 그쵸?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돼 있는 구절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네. 다른 건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네. 네. 임의 의미도 했고, 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렴구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후렴구가 의미가 있긴 하다. 그리고 후렴구에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뒤에 후렴구가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맞지? 그럼 후렴구에 나타나는 표현은 뭐겠어? 반어고, 앞에 상황에 나타나는 건 뭐겠어? 역설적인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역설 플러스 반어, 이렇게 해가지고 화자가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라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해서 표현했다. 요렇게 챙기시면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정석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요 정도까지 하고,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거나 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제가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보충 강의를 마치고, 네. 여러분 이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들어주시고 그래야 복습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가 문자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어쨌든 주말이 가기 전에 보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로 간 거 확인하시고 이 강의 당연히 보자마자 당연히 바로 들어야 되고, 자, 어차피 강의가 끝나는 마당이니까 요걸 설명할게요. 자, 강의를 다 듣고 나셔서 그냥 강의 다 들었다 던져버리지 마시고, 이게 보시면 이제 어부사시사하고 정석가잖아요. 특히 어부사시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석가 특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시험장 가서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하지만 해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하시면서 중간에 10분씩 15분씩 짬날 때마다 계속 한글 해석과 본문을 번갈아 가시면서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걸 좀 크게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직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